말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살살합시다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한대 배정우 교수님 그리고 전유옥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1분 30초 네, 째깍째깍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살합시다. 오늘 뭐 정치권 이슈도 그렇지만 이 얘기를 먼저 해보죠.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를 부탁을 했고 또 이 19조 5천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번에는 노점상, 대학생 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먼저 전유옥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급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복지라는 거는 매우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절실한 사람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열심히 산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코로나와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재난을 만난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쏘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돈이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기가 이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제가 굳이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4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금 안 내요. 그리고 노점상에서도 카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이 노점상 분들은요. 소득을 말하자면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집세를 내면서 또 월세 내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들은 바보란 얘기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대학생들에게도 지원 범위를 주는데 대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의무 교육이 아니고요. 또 대학생한테 주는 이유가 부모님 폐업으로 인한 거예요. 근데 왜 오히려 중고등학생한테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중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더 많지만 일단은 그것만. 일단 노점상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지원 범위를 넓힌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배정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찬성이고요. 전유옥 작가님 의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실제로는 또 반대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꾸 선거 논리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민생 돌봄 차원에서 봐야 된다. 정략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노점상 얘기됐는데 50만 원밖에 안 줘요. 이분들은 지금 한계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 지원금 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고등학생들 돌봄이 지원금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꼭 이게 이중 지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돌볼 필요가 있느냐 국가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실업자가 150만 원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주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돌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조를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게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120%인데 이번에 이제 부양은 GDP의 13%, 우리나라는 이제 48%인데 GDP의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성숙한 모습을 하려면은 과연 속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재적소에 이 예산이 쓰여질 것인지,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1야당이 할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작가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끊긴 부분 이게 계속 주느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지라는 거는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재원을 어디서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이고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고. 그리고 미국이 왜 강합니까? 물론 영어권이라고 해서 책 한 권만 내도 전 세계에서 다 베스트셀러가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긁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축통화 국가니까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미국에서도요. 지금요.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의 문제,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나라가 48%예요. 미국에 비하면 적죠. 그리고 그 나라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으면 국가 채무 비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국가 채무 비율이 40%만 넘으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 이제 이거를 결국은 또 증세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줄이 세금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황이죠. 장사 안 되죠. 이태원이고 명동이고 가면 썰렁하죠. 그러면 이럴 때 세금을 더 올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앞으로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증세에게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뭐 같이 말씀하셔도 되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데 돈 쓰는데 귀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유승민 네. 전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4차 재난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문제,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킨 문제를 가지고 악성 포퓰리즘입니다. 네, 네. 이 정부는 돈 쓰는데 귀신이고 돈 버는데 등신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4차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전 의원께서 이걸 복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 광의 복지 차원보다는 긴급 재난 상황에 영세 사용업자라든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요,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의 그런 논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여론조사를 하면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찬반이 팽팽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찬성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문제 관련해서는 절차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네. 그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뭐 각각의 토론을 다 해야 되니까 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일방적으로 악성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유승민 전 의원의 평소 합리적 보수 이미지하고 좀 안 맞아요. 다만 네. 건전한 재정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이끌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논의를 조금 더 넓히면 지금 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이제 네. 다른 의견 나오고 있지만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는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겁니다. 먼저 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명명할까는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이유가 바로 그 스피커가 누구냐, 바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 또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죠. 책 같지 않은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인 양 행세한다 이렇게 마구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논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갖고 지금 뭐 사이다 막 팡팡 터트리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밝힌 거는 이른바 현행의 토지세를 0.16%에서 3.2배 정도 올려서 0.5%로 올리겠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증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네. 세금은 국민들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이왕이면 덜 내고 싶은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소득을 뿌린다. 왜 뿌린다고 얘기하냐?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누구 돈이냐? 아무리 나라가 지금 국간을 헐어도 우리 이미 천조국 시대를 국가부채 1,000조를 이룩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세계에 어떤 나라도 기본소득제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있냐고요. 물론 스위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알래스카, 그리고 핀란드에서 했다가 2년 만에 걷어치웠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제를 했던 이유는 뭐였냐? 고용을 진작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인간은 누구에게 돈 얻어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이걸 원하는 거죠. 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주면 다 좋지만 재원이 없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의 입장이 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장론을 주장을 했고, 이건 이제 나름대로 자기 주장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정통 보수로서.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마구잡이식으로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네. 비난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좀 품위를 갖고
특히 이제 대선 주자까지 했던 보수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간에 기본소득을 가지고 지금 단기 필마로 지금 여권에서 단독 1위 강력한 자리를 스스로 구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돼.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연 50만 원만 주겠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연 1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0만에서 600만 원 주겠다라고 구체적인 이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반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리고 조세 감면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목적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이런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권의 이슈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용욱 작가님은 그 돈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네. 기본소득이란 이 아이디어, 이 정책은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러 나라에서 해봤어요. 네네. 공산주의 실험을 70년 했다가 러시아가 폭망한 것처럼 예전에. 이 핀란드에서도 2년 동안 실험을 했었고요. 네. 또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싫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와 스위스도 그렇고 핀란드 인구가 500만에서 550만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작은 나라인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선수하고 이재명 지사하고는 서로 이렇게 품격 얘기를 하기에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양아치를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뭐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못된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양아치라고 하는데 저도 양아치 몇 분을 알아요. 그리고 네. 내가 양아치다 잠시만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참고로 네.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를 향해서 썼던 단어가 바로 지금 이 단어이기 양아치죠.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양아치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양아치긴 한데 자칭 나 양아치인데 네. 형수한테 그런 상스러운 욕설은 안 한다. 음. 그래서 품위 얘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지사가 품위 어쩌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홍준표 이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지금 이재명 지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을 세게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대선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은 지금 대선을 끝까지 목표로 두고 마지막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복당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김정인 비대위원장의 장벽에 막혀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 존재감을 부각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김정인 때리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때리기, 그리고 또 이재명 때리기. 네. 이재명 때리기는 왜 그러겠습니까? 역시 지금 통틀어서 압도적인 1위 주자이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대립각을 만들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부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저격수 정치인이에요. 네네. 그래서 말이 좋게 얘기하면 매우 공격적이고 적나라하고 핵심을 찌르지만은 매우 본인이 뭐 양아치라는 표현은 이런 거는 사실 스스로의 품격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전체 보수의 품격까지도 훼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사감 때문에 복당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본인의 그런 품격이 상당히 보수의 지도자로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홍준표 전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당내 여론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의 지도자라면은 답게 좀 품격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책 역량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고 과거에 대지발전제 자서전 문제 때문에 지난 대선 관련해서 뭐 알겠습니다. 사퇴 일구까지 나왔는데 네네. 홍준표 생각하면 좀 아름다운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 작가님, 이 지금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네, 기본소득 시리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작가님인데 그거 무관하게 어쨌든 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1등을 네. 달리고 있어요. 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인데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저는 앞서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홍준표 이 지사가 뭐 돼지 발정제니 뭐 하더라도 이 이재명 그 지사가 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코끼리 앞에 비스켓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녹음을 들어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요.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가 보수에 대해서 뭐 품격을 지켜라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의 그 행동에
상당에 대해서 그동안요 굉장히 많은 것을 통해서 좌파 진보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아주 이 어떻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언행을 많이 했죠. 근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친문들이 굉장히 골치 아플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절대로 이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기류가 좀 읽히지 않습니까? 오늘 문준용 씨 얘기를 홍준표 지사가 했습니다. 즉 해경궁 김씨 가 김혜경 씨냐 아니냐 이걸 놓고서 굉장히 친문들이나 이런 고소 고발전이 있으니까 그때 이재명 지사가 제 기억에도 선명한데 뭐라고 했느냐. 해경궁 김 씨가 한 말이 자기는 틀리다고 생각한다. 문준용 씨 아빠 찬스 이용한 거 아니다. 그러려면은 네. 바로 그 점을 밝혀라. 이래가지고 유야무야 됐죠. 그 점을 이제 홍준표 지사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일단 그렇고요. 네, 그 배종현 교수님 이어서 그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논란에 불구하고 이게 약간 선명성이기도 하고 정책의 어떤 차별화이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요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주지사는 4년 전에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4년 전에는 이제 변방의 장수라는 그런 평가였는데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 1위에 현재까지는 지금 대선 주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라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왜 그런가? 제가 볼 때는 첫째로 본인의 그 치열함과 가감성. 아시겠지만은 청소년기에 직장에서 근로자를 했고 팔에 부상을 입었고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로 또 대학 진학 40회 소리가 있죠. 그렇죠. 이런 그 본인의 치열함이 그대로 정치에 반영이 됐어요. 또 과감하게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신천지 본부 찾아가서 행정명령을 또 발동시키고 또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수혜자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당히 이 이슈 발굴 그리고 정책 집행 능력이 매우 뛰어난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런 이제 기본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의제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상당히 이념적으로도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좌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실용주의적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보수 중도 진보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또 본인이 영남 출신인데 전라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러나 과제는 어떻게 친문들의 비호감을 극복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제가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시간상 이재명 지사가 왜 이렇게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느냐. 저는 그 일차적인 책임이 민주당에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많은 미국인들이 상처를 입었고 또 저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4년 전에. 근데 미국에서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뻔한 적이 있어요. 물론 포드 자동차의 그 포드 회장이 모든 사람에게 마이카를 갖게 한 공로는 있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면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근데 포드가 대통령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때 미국의 그 정당에서는 일종의 게이트 키핑, 인물을 거르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품위라든가 격, 아무리 보수만 품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좌파들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 안에서 게이트키핑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 제2, 제3의 후보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은 황당한 사람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은 저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의 피로도, 정치의 오락화, 희화화, 뭐 개그 콘서트가 폐지된 이유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각각 1분씩 남았으니까요. 각각 1분은 안 되고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일단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 민주당 게이트키핑이라는 논리가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민주당 게이트키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게이트키핑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국민적인 지지도를 가지고 본인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선방하고 있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장 과정도 흑수저지만은 정치적으로도 흑수저예요. 단기 필마로 사실 친문의 지지도 없이 본인이 팬덤을 만든 거예요. 세력을 만들어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 책임이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전혀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 제1야당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전혀 존재감이 없이 5% 6%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를 견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주자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고 심지어는 윤석열 지금 현재 검찰총장 2등하기도 하고 3등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이런 선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또 하나, 네. 그리고 집권 정당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하나, 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만이 미래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작가님. 네. 살살합시다가 오늘 마지막이어서 네. 네. 여러분 그 청취자분들께 인사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이트키핑이라는 거는 정치인은 어쨌든 대통령이 될 사람을 가까이 볼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이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업에 종사하는데 그 사람의 그 시시콜콜한 내면 문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치인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요 건전한 정책 토론, 비전 토론 그리고 가치 토론으로 좀 승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에 모든 것을 다 선거에 부합을 시켜가지고 선거 논리로 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선거 논리를 자극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 본질은 뭐냐면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든 야든 고민하고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클로징 멘트까지 들었고요. 오늘 그 살살합시다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데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전예옥 작가 그리고 배정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